지금 내가 기획하고 있는 이 신제품에 대해서 과연 구매 가능한 전체 잠재 시장을 어떻게 쪼갤 건가? 그 시장 세분화 작업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 세분화에서 해야 될 것은 결국 세분화 변수를 선정하는 작업인데요. 이 부분은 수행하는 실무자마다 다 달리 나올 수밖에 없는 자기의 통찰력을 갖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주관적인 작업입니다. 결국 이제 이를 위해서 제대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은 우선 시장 세분화 변수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조합해 가면서 시행착오 끝에 시장 세분화 변수를 선정할지 이 시장 세분화 변수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소비를 목적으로 판매되는 이른바 B2C 내지 소비재 제품의 경우에는 이 네 가지 시장 세분화 변수가 활용됩니다. 크게 다시 이 네 가지를 구분하자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세 가지 변수는 주로 소비자 개인적인 특성과 관련된, 그러니까 제품과 관련되지 않은 소비자 특성과 관련된 변수가 되겠고, 이 파란색으로 된 제품 관련 행동은 내가 기획하고 있는 특정 이 제품과 관련된 소비자의 어떤 반응, 행동과 관련된 그런 제품 관련 행동 변수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보시면 거주 지역이라는 건 여러분 소주는 뭐 이른바 지역별 특산물처럼 특정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특산물 형태의 어떤 소주 브랜드만 판매되는 판매 첫날에 깔려 있는 그런 경우 보실 수 있죠.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거주 지역별로 이렇게 배타적으로 판매되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통계 변수는 여러분 쇼핑몰 회원 가입할 때부터 적어내는 뭐 그런 개인적인 신상과 관련된 그런 변수가 되겠죠. 어, 연령대별로 성별로 보통 많이 사용하는 이 변수들이죠. 제가 볼 때는 이를테면 라면 있잖아요. 신라면도 지금은 그렇게 돼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좀 더 시장을 세분화한다면 연령대별로도 저는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용 신라면, 어린이용 청소년용 신라면, 중년용 신라면, 시니어용 신라면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 어린이용에는 성장 비타민을 뭔가 이렇게 좀 첨가한다든지 노인들 신라면에는 칼슘을 좀 더 이렇게 많이 넣는다든지 그렇게 이제 차별화할 수도 있겠다. 그런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심리적인 변수는 주로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해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품과 관련된 행동에는 이 6가지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부 변수 6가지를 다음 페이지에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전통적으로 2000년대까지 주로 과거에 많이 사용되어 온 소비재용 시장 세분화 변수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 주로 거주 지역 내지 인구 통계 변수가 제일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외모에 어떤 관련된 특성이란 이런 거는 우리가 구분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구분해서 그거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이렇게 마케팅 포피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이 인구 통계적인 변수를 많이 활용해 왔죠. 여러분 설문조사 어떤 특정 마케팅용 신제품 설문조사 보시면 이 인구 통계 변수를 설문지 맨 끝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들 많잖아요. 귀하의 소득은 얼마 되십니까? 연령대는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세분화 변수에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넣는 설문 문항이 돼 왔죠. 그리고 지금 2000년대 내지 이후에 지금 많이 사용되는 사실 중요한 시장 세분화 변수는 요 심리적인 라이프 스타일 변수와 좀 더 나가면 이 제품 관련 행동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활용하는 어떤 트렌드의 변화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왜 인구 통계 변수가 더 의미가 지금 현재는 없을까? 왜냐하면 이 성별 연령대별로 구분을 할 수가 점점 없어진다. 즉 남성들도 원래는 어, 남성들 제품이 따로 있었지만 이제 남성들도 여성용 제품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복잡하게 늘어난다는 거죠. 도시 남성의 경우에는 패션, 미용, 요리 이쪽에도 요새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에 관계된 제품들을 이제 남성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사용하고 있고 같은 30대 초반의 여성이라도 직장 여성과 전업주부가 구매하는 애용하는 채널, 쇼핑 채널은 다르다는 거죠.
직장 여성들은 주로 어디에?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쇼핑몰, 인터넷으로 이제 구매를 한다든지, 전업주부는 대형 마트를 가서 구매한다든지, 같은 나이대도 이제 이렇게 나이대로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는 굉장히 복잡 다단해지는 현대인의 어떤 그런 패턴을 우리가 볼 때, 인구 통계 변수는 참고용으로 그냥 시장 세분화하는 데 활용될 뿐이지, 이제 본격적으로는 이런 심리적 변수나 제품 관련 행동으로 많이들 이제 시장을 세분화해서 정밀한 포피를 여기다 맞춰가는 그런 이제 특성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의 개성이 굉장히 다양해져 가고 있고, 인구 특성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져 가고 있는 추세라, 이제 인구 통계 변수로 어떤 사람을 구분해내기에는 점점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사이트 보고 계시는데, 이 사이트는 주로 누가 와서 볼까요? 타겟층이 누굴까요? 어린아이들일까요? 아닙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주로 20, 30대, 40대의 어떤 남성분들, 이런 키덜트라고 하나요? 이런 분들이 주로 보고 계시는. 그래서 이제는 외면상 어떤 인구적인 특성 갖고는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하고 구분하는 게 힘들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인구 통계 변수를 가만히 보시면 대부분 세분화 단위가 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세분화 변수가 가족 생활 주기라는 게 있어요. 다른 변수들은 다 개인인데, 그 개인이 모여 있는 가구 단위가 세분화 변수로 활용되는 그런 특이한 세분화 변수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한국 사회가 특히 자녀의 의존도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 가구에 갓난아이가 있는 가구와 중고등학생들이 있는 가구에는 서로 제품들이 좀 다르겠죠. 필요한 정도가. 여기 보시면 어, 결혼 유무에 따라,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한 7개의 가구로 이렇게 구분을 해봤죠.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라는 게 또 지금 자녀도 없고 거기다가 이혼도 많은 이런 형태를 보임에 따라서 더 복잡해집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총 한 13개 정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획하는 제품을 성격을 볼 때, 이 제품은 과연 이 가구의 어느 단계에 특히 관련성이 높다라는 걸 판단하셔갖고, 관련성이 있으면 이 가족 생활 주기도 세분화 변수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 이게 그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이제 높으니까, 그 아이가 성장하거나 있거나 없거나에 따라서 특정한 가정에 필요한 그 제품의 필요한 정도가 달라지는 그런 게 많거든요. 여러분 자동차만 해도 자녀가 없는 젊은 부부층이 타는 주로 자동차와, 자녀가 이제 첫 태어나서 갓난아이, 베이비시터 같은 갓난아이에게 필요한 그런 자동차의 형태나 규모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도 이런 가족 단위의 어떤 세분화 변수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 특정한 그 가구 계층에 맞는 자동차와 포피를 이제 접근해 갖고 차의 마케팅을 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 5개 가정만 샘플로 한번 그 니즈와 주로 필요한 제품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표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5가지의 그 가구 간에는 서로 특성이, 니즈가 다 다르죠? 예, 제품의 성격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한 가구 안에는 서로 이렇게 각각의 니즈별로 서로 동질적인 니즈를 갖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필요한 그 가구 내에 필요한 제품들도 같은 집단 안에는 서로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털 사이트나 신문 특집 기사에 이런 그림 보신 적 있나요? 네. 한국인들이 지금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꽂혀 있는 어떤 행동 양식이나 관심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지금은 이 그림에서는 특정 제품이 아니라 전체적인 한국인들을 16개 집단으로 세분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분화 변수의 이 라이프 스타일 변수는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증 하나. 과연 이런 뭐 16개 집단 같은 세분층의 키워드, 세분층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어떤 전문가나 카피라이터들이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라이프 스타일은 크게 구성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로 뭐 주말에 어떤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냐, 그 사람의 평소 관심사는 주로 뭐냐, interest. 그 사람은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세 가지 구성 요소의 여러 가지 문항들을 갖고 설문 문항을 만들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정도에 따라 5점 척도 이렇게 물어봐서 그걸 갖고 어떤 통계적인 작업으로 어, 이런 16개 아니면 여러분 특정 제품을 갖고 이렇게 만들어 보면 한 5개 세분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볼 수가 있죠. 사실 앞서 얘기했듯이 인구 통계 변수로는 사람을 측정, 구분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뜨고 있는 세분화 변수는 바로 이런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지금은 그 사람의 취미만 알면 그 사람은 어느 정도 구분해낼 수 있죠.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여러분 유튜브나 어디 가입하려면 이런 취미와 관련된 것들 굉장히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걸 전부 다 사람들 집단을 개인 맞춤하기 위해서 이런 취향 관련된 라이프 스타일 변수를 많이 정보를 습득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가입할 때 인스타그램에서 여러분의 관심사를 많이 보여주면서 알려달라 그러죠? 왜 인스타그램은 여러분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걸까요? 2012년의 일이었죠.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1조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은 사실 인스타그램과 동일한 어떤 플랫폼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구체적인 관심사를 바탕으로 페이스북은 자기네들 페이스북에 제품을 광고해달라고 요청하는 광고주들을 여러분 취향을 알아서 여러분이 화면에 페이스북에 딱 노출이 될 때 해당 제품을 연결시켜 줍니다. 즉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맞춤화된 어떤 광고는 전부 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 즉 관심사 변수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게 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인구 통계 변수는 사실 세분층 집단 이름이 사전에 정해져 있죠. 연령이다 그러면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있고 성별하면 남성, 여성 미리 정해져 있죠. 그러나 이 라이프 스타일 변수는 철저하게 통계 프로그램과 여러분의 판단에 의해서 세분 집단의 이름과 그리고 세분층을 이제 구분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여기 나와 있는 25개 비스무리한 항목들을 설문조사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래서 사람들 응답을 토대로 비슷비슷한 그 유형의 질문 문항을 이렇게 묶어갖고 나름대로 여러분이 패션 선도형, 개성 표출 중시형 이렇게 이름을 여러분 판단에 의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통계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러분 자체를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렇게 세분화하는 작업을 사실상 통계 패키지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라이프 스타일 변수와 함께 최근 많이 사용되는 이 제품 관련 행동, 이 세분화 변수들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용 상황이라는 세분화 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버랜드에 오는 전체 고객을 그 방문하는 상황에 따라서 세분층으로 나누고 싶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들이 있을까요? 예, 이런 경우가 있겠죠. 각각의 사용 상황에 따라 여러분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이 보이시죠? 주로 오는 그 사람들의 계층이 구분이 되죠? 예. 사과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느냐 보시면 뭐 간식용, 손님 접대용, 건강, 그렇죠. 집에 의사 하나 두는 것과 같다. 그만큼 사과가 건강에 좋다. 이런 층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건 합격 사과라는 것도 있어요. 네, 합격을 기원할 때 먹는 사과. 자, 이런 사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뭐 바람이 너무 심하게 태풍이 불어서 사과가 다 뭉그러졌는데 그래도 매달려 있는 사과를 갖고 어디 갔어요? 어디 가서 팔았습니까? 예, 수험장에 가서 하나당 브랜드 사과로 8,500원을 주고 판 겁니다. 그러니까 매달려 있다는 거죠.
붙는다는 거죠. 합격한다는 그 특성을 여기다가 연결시켜 버린 거예요. 아주 스토리텔링 사과죠. 그 사과라는 것도 당분도 있지만 이 입냄새 제거하는 성분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키스 사과라는 농촌진흥청에서 이런 브랜드 사과를 또 개발하기도 했어요. 키스할 때 먹는 사과. 네, 재밌죠? 그 다음에 제품 관련 행동 중에 사용량. 이거는 여러분이 뭐 해당 제품별로 그 제품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 적절한 여러분이 정의를 내려갖고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는 세분화 변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치약은 제품 관련 행동 6개 세분화 변수 중에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춘 세분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 각각 다른 세분 시장층에 대해서 각기 다른 제품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6가지 중에 답은 뭘까요? 네, 그렇죠. 추구 혜택이 되겠습니다. 각기 추구하는 혜택이 다른 이런 고객층, 시장층별로 각각 다른 제품으로 이렇게 고객들에게 다른 브랜드를 아예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거죠. 브랜드 충성도 내지 브랜드 로열티라고 했죠. 어떤 특정 브랜드에 얼마나 집착해서 재구입을 계속 해주느냐. 브랜드 로열티 같은 경우는 적당하게 여러분이 레벨을 정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브랜드 로열티 상, 중, 하 이렇게 세분층 이름을 적당하게 분류를 해서 정의를 해주면 되겠죠. 전체 시장을 구분짓는 데 활용하는 시장 세분화 변수는 설명을 이미 다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분화 변수는 사실상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고객들을 구분짓는 그런 B2C 소비재 기업의 세분화 변수였습니다. 그럼 B2B 기업, 소위 기업을 고객사로 하는 기업 단위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B2B 기업은 시장 세분화를 그렇게 잘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B2C에 비해서. 네.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시장 세분화 변수를 구태여 자기네들은 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죠. 왜?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눈앞에 뻔히 보이는 기업들이 고객사로 돼 있기 때문에 전체를 뭐 시장 세분화해서 다시 쪼개고 이런 필요성은 없다. 고객 니즈는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영업사원이 나가서 시장 하나가 기업 고객 단위이기 때문에 그럼 만나서 해결하면 되지. 구태여 세분화할 필요는 못 느낀다는 게 그들의 이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B2B 기업들의 고객사인 기업들도 굉장히 그 니즈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근자감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들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B2B 기업들의 시장 세분화는 일반 마케팅 교과서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 표를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구태여 이걸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적인 압박이 따르고 B2B 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이 슬라이드를 활용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